70평생 돈 모은 사람이 가난하고 아무것도 안 가진 사람이 부자인 이유를 아십니까? 바로 한 가지를 버렸느냐, 못 버렸느냐의 차이입니다. 젊을 때는 더 많이 모으려고, 더 많이 가지려고,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으려고 평생을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70을 넘기고 나면 깨닫습니다. 그토록 움켜쥐려 했던 것이 오히려 우리를 무겁게 만들었으므로. 다산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가지려는 욕심이 많으면 가난이요. 욕심을 버리면 부자다. 그렇다면 여러분, 노후에 진짜 부자로 사는 길은 무엇일까요? 더 많이 모으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더 가지려는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다산 정약용의 말씀을 빌려 노후 행복한 사람이 버린 단 한 가지, 더 가지려는 욕심에 대해, 그리고 왜 그것을 버려야 평생 부자로 살 수 있는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평생 모은 이 돈이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해줄까? 젊을 때는 통장 잔고를 늘리기 위해 아침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명절이면 자식들에게 용돈을 쥐어주고 손주들에게 사달라는 것은 다 사주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늘 불안했습니다. 이 돈이 부족하면 어떡하지? 더 모아야 하는 거 아닐까? 그러나 60을 넘기고 돌아보면 그 모든 욕심이 결국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사람은 그가 쥔 것이 아니라 그가 놓은 것을 통해 큰다.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평생 사업을 하며 큰 돈을 모은 70대 분이 있었습니다. 젊어서부터 돈을 모으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고 은퇴할 때쯤에는 제법 큰 재산을 모았습니다. 이제 노후는 걱정 없겠다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돈은 많아졌는데 마음은 더 불안해졌습니다. 자식들이 재산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의심이 들었고 병원비가 나갈 때마다 아까웠습니다. 친구들과 밥을 먹어도 누가 얼마 냈는지 신경 쓰였고 명절 용돈을 줄 때마다 과연 이만큼 줘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건강이 나빠져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분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평생 돈을 모았는데 정작 이 돈이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 오히려 돈 때문에 자식들과 멀어지고 친구들과도 편하지 않다. 내가 돈의 주인이 아니라 돈이 나를 지배하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정약용이 경계한 더 가지려는 욕심의 덫입니다. 반대로 가진 것은 많지 않지만 편안한 노후를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70대 중반의 한 노부부 이야기입니다. 이분들은 재산이 크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한 채와 약간의 연금이 전부였지요. 그런데 이분들은 놀라울 정도로 여유로웠습니다.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일주일에 두세 번은 친구들과 탁구를 치러 갔습니다. 자식들에게 큰 용돈을 주지는 못했지만 함께 식사할 때 즐거운 대화를 나눴습니다. 손주가 오면 비싼 선물 대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돈 걱정은 안 되십니까? 그분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더 필요한 게 없는데 무슨 걱정입니까? 오늘 먹을 밥이 있고 내일 입을 옷이 있고 함께 웃을 사람이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정약용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이 가진 자가 부자가 아니요. 만족할 줄 아는 자가 참으로 부자다. 바로 이 말씀이 노후 행복의 진짜 비밀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제는 깨달아야 합니다. 더 가지려는 욕심은 결코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욕심이 많을수록 마음은 가난해지고 욕심을 버릴수록 삶은 풍요로워집니다. 그렇다면 더 가지려는 욕심을 버리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달라질까요? 첫째, 관계가 편안해집니다. 더 가지려는 욕심이 있으면 사람을 볼 때도 손익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 저 사람은 나보다 많이 가졌나? 이런 생각들이 관계를 무겁게 만듭니다. 한 60대 후반 어르신의 고백을 들어보겠습니다. 과거 이분은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비교를 했습니다.
누구는 아파트가 몇 채고, 누구 자식은 얼마를 버는지. 그런 이야기만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친구들을 만나도 즐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만나고 나면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동창회에 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가 더 성공했는지, 누가 더 좋은 차를 모는지, 그런 것만 신경 쓰였습니다. 심지어 식사 자리에서도 누가 더 비싼 옷을 입었는지, 누가 더 좋은 시계를 찾는지 눈이 갔습니다. 친구들과의 대화도 점점 피상적으로 변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라는 질문 뒤에는 늘 상대방의 형편을 가늠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잘 되고 있어? 라는 물음도 사실은 내 자식과 비교하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 친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친구는 제법 재산도 있고 자식들도 잘 나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 가서야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결국 빈손으로 가는구나. 내가 그동안 무엇을 부러워한 거지? 관 앞에서 친구를 보내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함께 웃었던 순간들. 그것이 진짜 소중한 거였구나. 돈이 얼마나 있는지, 집이 몇 채인지. 그런 건 아무 의미가 없었구나. 그 후로 이분은 욕심을 버렸습니다. 친구들을 만날 때 재산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젊은 시절 이야기를 하고 서로의 건강을 챙겼습니다. 요즘 다리는 괜찮아? 혈압약은 잘 먹고 있어? 이런 진심 어린 대화가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친구들과의 만남이 즐거워졌습니다. 돈 이야기, 자식 자랑이 사라지니 진짜 우정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동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그저 옆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편안했습니다. 예전에는 친구를 만나고 나면 왠지 우울했습니다. 내가 뒤처진 것 같아 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친구를 만나고 나면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함께 웃었던 시간들이 진짜 재산임을 알게 됐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욕심을 버리니 사람이 보였습니다. 이제야 진짜 친구가 누군지 알게 됐습니다.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더군요. 내 곁에 있어 주는 사람, 함께 웃어주는 사람. 그게 진짜 부자의 조건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의로움을 따지고 소인은 이익을 따진다. 더 가지려는 욕심을 버리면 사람을 이익으로 보지 않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진짜 관계가 시작됩니다. 돈으로 맺어진 관계는 돈이 떨어지면 끝나지만 마음으로 맺어진 관계는 평생을 갑니다. 둘째, 하루하루가 즐거워집니다. 더 가지려는 욕심이 있으면 항상 미래를 걱정하게 됩니다. 더 모아야 해. 이걸로는 부족해. 그러다 보면 오늘을 즐기지 못합니다. 70대 초반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평생 검소하게 사셨습니다. 돈을 아껴 쓰고 저축을 열심히 하셨지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대체 언제 이 돈을 쓰려고 모으는 걸까? 젊었을 때부터 늘 미래를 걱정했습니다. 나중에 아프면 어떡하지? 노후 자금이 부족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항상 아끼고 또 아꼈습니다. 친구들이 여행 가자고 해도 거절했습니다. 돈이 아까워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자고 해도 망설였습니다. 그 돈이면 한 달 식비를 쓸 수 있는데 이런 계산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명절 때 자식들이 오면 기쁘면서도 부담스러웠습니다. 용돈을 얼마나 줘야 할지, 선물은 뭘 사야 할지 그런 걱정이 앞섰습니다. 손주들이 뭔가 사달라고 하면 미안하면서도 아까웠습니다. 그러다 같은 동네 사는 친구 한 분이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그분도 평생 검소하게 사신 분이었습니다. 통장에는 제법 돈이 있었지만 정작 그분은 하고 싶은 걸 하나도 못하고 가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이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나도 저렇게 가는 거구나. 돈을 모으느라 인생을 못 즐기고 가는 거구나.
그때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끔은 친구들과 맛있는 것을 먹으러 갔습니다. 오늘만큼은 걱정하지 말자고 마음먹었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하는 노래 교실에도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수강료가 아까웠지만 내 인생에 투자하는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손주가 오면 같이 공원에 가서 떡볶이도 사 먹었습니다. 비싼 선물은 못 사줘도 함께 시간을 보내며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손주가 할머니, 오늘 정말 재밌었어요 라고 하면 그 말 한마디가 어떤 돈보다 값졌습니다. 처음에는 돈이 나가는 게 아까웠습니다. 이러다 나중에 돈이 부족하면 어떡하지?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깨달았습니다. 그 돈으로 산 것은 떡볶이가 아니라 손주와의 추억이었고 친구들과 나눈 식사는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웃음이었습니다. 노래 교실에서 배운 노래를 부르며 집안일을 하니 하루가 즐거워졌습니다. 친구들과 공원을 산책하며 나눈 대화가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예전에는 하루하루가 무거웠습니다. 오늘도 아껴야지. 돈 함부로 쓰면 안 돼. 이런 생각이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루하루가 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욕심을 조금씩 내려놓으니 오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내일을 위해 오늘을 희생하는 게 아니라 오늘을 즐기는 것이 진짜 부자로 사는 거더군요. 통장 잔고가 늘어나는 것보다 하루하루 웃으며 사는 게 진짜 부자입니다. 정약용은 또 이렇게 일렀습니다. 즐거움이 있는 곳에 병이 머물지 못한다. 더 가지려는 욕심을 버리고 오늘을 즐기면 마음도 몸도 건강해집니다. 웃음이 있는 하루는 어떤 명약보다 몸에 좋습니다. 반대로 욕심에 사로잡혀 늘 걱정하며 사는 사람은 돈은 많아도 마음은 가난합니다. 통장 잔고는 늘어나는데 얼굴의 웃음은 사라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그 시간을 돈 걱정하며 보낼 건가요? 아니면 웃으며 즐겁게 보낼 건가요?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마음에 즐거움이 없으면 세상 모든 것이 무겁다. 욕심을 버리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가벼워지면 하루가 즐거워집니다. 셋째, 자식과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더 가지려는 욕심이 있으면 자식에게도 집착하게 됩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너는 왜 이것밖에 안 하느냐? 이런 생각이 자식과의 관계를 틀어지게 만듭니다. 한 노부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분들은 자식들을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결혼할 때 집도 사주고 손주 키울 때도 적극 도왔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자식들과의 관계가 어색해졌습니다. 명절 때 모여도 어색했고 전화 통화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자식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잘 오지 않았습니다. 속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왜 이것밖에 안 하지? 결혼할 때 집도 사줬고 손주도 키워줬는데 이렇게 무관심할 수가 있나? 명절 때 자식들이 와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용돈을 얼마 줘야 할지, 선물은 뭘 사야 할지, 그런 것도 부담이었지만 더 큰 부담은 자식들이 부모를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마치 의무처럼 명절에 오는 것 같았고 빨리 가려고 하는 눈치가 역력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서운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희생했는데 그러다 한 번은 자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님, 제발 우리 인생에 간섭 좀 하지 마세요. 도와주신 건 감사하지만 이제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배은망덕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깨닫게 됐습니다. 자신들이 도와준 것에는 조건이 있었던 겁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너도 이만큼 해야 한다는 기대. 내가 집도 사줬으니 자주 와야 한다는 요구. 내가 손주도 키워줬으니 효도해야 한다는 집착. 그것이 바로 더 받으려는 욕심이었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아니라 투자였던 겁니다. 대가를 바라는 거래였던 것입니다. 부부는 이 사실을 깨닫고 괴로워했습니다. 우리가 자식들을 사랑한 게 아니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빚을 지은 거구나. 그 후로 이분들은 조금씩 손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의 선택을 존중했고 도와달라고 할 때만 도왔습니다. 명절 때도 꼭 와야 한다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바쁘면 영상통화로 얼굴만 보자고 했습니다. 용돈도 부담 없이 줄 수 있는 만큼만 줬습니다. 이것밖에 못 줘서 미안해라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무엇을 해줘도 고맙다고 했고 무엇을 하지 않아도 섭섭해하지 않았습니다. 기대를 버리고 집착을 내려놓았습니다. 자식들의 인생은 자식들의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자신들이 해준 것은 부모로서 당연한 일이었고 그것에 대한 보상을 바라는 것은 욕심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자식들이 먼저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 같이 드실래요? 아빠, 주말에 산책 가실래요? 부담 없이 자연스럽게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의무처럼 오던 자식들이 이제는 진심으로 부모를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억지로 끌어당기지 않으니 자식들이 스스로 다가왔습니다. 명절에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이제는 편안한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서로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니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워졌습니다. 욕심을 버리니 자식들이 부담 없이 다가왔습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니 진짜 효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분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기대한 건 효도가 아니라 보상이었습니다. 그 욕심을 버리니 진짜 효도가 무엇인지 알게 됐습니다. 자주 오는 것보다 올 때 진심으로 웃어주는 게 효도더군요. 비싼 선물보다 걱정 어린 한마디가 더 큰 효도였습니다. 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되 보답을 바라지 않으면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욕심 없는 사랑이 진짜 사랑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이 진짜 부모의 사랑입니다. 정약용도 이와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비워야 평안이 깃든다. 채우려 하면 끝이 없고 비우면 그 자리가 곧 기쁨이 된다. 자식에게 무언가를 기대하는 마음을 비우십시오. 그러면 자식과의 관계에 평안이 깃듭니다. 여러분, 이제는 진심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더 가지려는 욕심이 많으면 가난이요. 욕심을 버리면 부자입니다. 더 많이 쥐려고 애쓸수록 손에서 빠져나가고 놓아줄수록 마음은 더 풍요로워집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18년 동안 숱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벼슬도 잃고 명예도 잃고 가족과도 떨어져야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빼앗긴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도 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책을 저술하며 후대에 남을 지혜를 길어 올렸지요. 그가 고통 속에서도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더 가지려는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가볍게 하는 법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사람이 근심을 버리면 하루가 즐겁고 욕심을 버리면 평생이 즐겁다. 더 가지려는 욕심을 버리는 것. 그것이 노후를 행복하게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욕심을 버리면 관계가 편안해지고, 욕심을 버리면 오늘이 즐거워지고, 욕심을 버리면 자식과의 관계도 좋아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욕심을 버리면 비로소 진짜 부자가 됩니다. 돈이 많아서 부자가 아니라 만족할 줄 알기에 부자입니다. 더 가져서 부자가 아니라 놓을 줄 알기에 부자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정약용의 지혜를 따라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더 가지려는 욕심을 버립니다. 이제는 가볍게 즐겁게 오늘을 살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노후를 달라지게 할 것입니다. 정약용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짐을 덜어낼수록 멀리 간다. 더 가지려는 욕심이라는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노후는 가볍고 행복한 여행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이 지혜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어 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이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될 것입니다.